네, 이제 역사 강좌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영훈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영훈 교수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도 영화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마음고생을 조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티즌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영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이영훈 교수님 역시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이영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얼마 동안? 한 시간? 1시간 반? 예. 제가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미리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유주의를 개척적으로 열고 실천해가고 투쟁하고 있는 이 자유기업원에서 조선시대 역사 강좌를 연다는 게 좀 생소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조선 왕조는 100년 전에 망했습니다. 보다 엄격하게 말하면 1945년 8월 15일에 망했습니다. 1910년 8월 23일 날 조선 왕조는 일본에 병합이 되었고 일본 황실의 일본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조선 정독군은 이 왕실에 연간 한 200만 엔 정도의 거액의 재정자금을 보조를 했고 그 보조는 1945년 8월 달까지 굳굳하게 이어졌고 종묘에 대한 이왕직의 종묘 사직에 대한 제사는 그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선 왕조는 1945년 8월 15일이 되었어야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조선 왕조가 지난 20세기에 망했고 지금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대가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조선 왕조가 남긴 그 조선 왕조를 통치한 왕조는 사라졌지만은 그 사회의 문화, 사고방식, 생활 양식, 인간관계의 유형 이런 것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부분적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시대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조선 왕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왜? 멀지 않는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 전, 2000년 전 이야기를 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100년 전에 망한 왕조를 두고서는 흘러간 왕조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그 시대가 남긴 깊숙한 두텁게 쌓인 문화적, 사회적 축적 위에 오늘날 우리 한국 현실이 놓여 있다. 한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조선 왕조를 지금도 호흡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조선 왕조를 연구를 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그 시대를 연구를 했는데 그럴수록 두 시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사회에 걸쳐서 조선 왕조 시대에 대한 강좌를 하겠는데 아마 현진건 원장님도 막 그런 문제의식에서 도대체 우리 한국 사회가 뭐냐? 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 시야를 들어서 좀 역사를 좀 멀리 내다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강좌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강좌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졌는데 그 15, 16세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뭐 정치,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은 제가 주제는 아니고요. 조선 왕조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제 전공이 경제사니까 주로 경제, 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양반입니다. 양반. 영국이 여러분
워싱턴에 있는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보면은 조선왕조 코너가 있는데, 양반 하나가 탁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 코너가 방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시골의 양반집 모형, 그리고 사랑채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선비의 모습. 그게 조선의 왕조입니다. 19세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조선 사회를 관찰을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농촌에 학문을 하는 계급, 신분으로서 양반이 존재하고 그 양반이 조선 왕조의 지배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양반들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 양반이 농사를 짓지 않고 학문을 함으로써 양반일 수 있었던 것은 노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비가. 그래서 양반을 이야기하면서 노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반이 갑자기 어떻게 솟아난 건 아니고 노비와 함께 조선 왕조의 역사가, 양반과 노비의 역사가 서로 술의 양바퀴를 이루면서 조선 왕조를 역사를 이루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조가 어떤 왕조인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사회인가, 어떤 경제인가를 알려면은 양반이 무엇인가 더불어 그 양반을 뒷받침한 노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양반에 대해서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노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한국사 실론이라는 책 있죠. 이기백 교수님이 쓴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국사 실론 책. 이기백 교수님 말고 또 한영우 교수님 쓴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몇십만 권이 팔렸는 한국인이면은 꼭 교양서로서 한번 읽어볼 만한 가장 잘 알려진 한국사 개설서에 보면은 양반에 관한 이야기는 쭉 많습니다. 많은데 노비에 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이거는 역시 좀 아무래도 민족주의적 감정이 작용을 해가지고 노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민족의 정통적인 아름다운 역사를 좀 서술을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또 느낌이 있어가지고 연구를 또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비제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되게 그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1985년부터 한 10년간 노비제도, 토지제도, 조선왕조 노비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영남대학의 이수건 교수님이랑 계셨습니다. 그분이 발로 다니면서 복사기도 제대로 없는 시절에 경상도 지방에 저 양반 집안을 다니면서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노비 문서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다 일일이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해서 그 자료집을 낸 게 82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을 가지고 공동 연구를 시작한 게 85년인데 그때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분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이래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경상도 양반집안도 많이 다녀보고 그 양반가의 노비 문서들을 하나하나 저도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면서 한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제도에 대해서는 꽤 할 말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노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양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글은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책에 관련되는 원고를 그냥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읽기가 조금 대학원생들 기준으로 해서 쓴 책이니까 아마 여러분 혹시 읽기가 거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국 이야기니까 정성스럽게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선 왕조는 양반의 나라이자 노비의 나라였습니다. 노비 인구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애트리스트 적어도 40%는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603년, 1607년에 오늘날 경상도 진주 지방에 단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청이라고 해요. 그 지역에 조선 왕자가 남긴 호적이 있습니다. 호적. 그 호적에 나오는 인구, 전체 인구에서 노비가 얼마인가를 그 호적 제일 뒷부분에 집계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쭉 집계 보면은 전체 인구의 정확하게 한 43%가 됩니다. 1607년에는 옆에 울산이라는 데 호적이 있어요. 그 울산의 농소면인가 그런데 거기 노비가 인구냐 47%예요. 47%. 19세기 말, 17세기 말이 되면은 1690년이 되면 대구 지방에 호적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47%예요. 17세기 내내 한국인의 40, 50%는 노비였다. 서울 지방에 호적이 남아 있는 게 1660년경인데 서울 북부 지역입니다. 요 서도면 밖에서 연희동까지 요 북부라 하는데 인구의 한 5% 가까이가 노비였어요.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비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와거너라는 교수인데, 그 자기가 그 호적을 처음 분석할 때 너무나 깜짝 놀랐다. 노비 인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따라서 43%, 47%, 65%까지 나타나는데 노비의 호적에 빠진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진 인구들 중에서는 노비는 그래도 호적에 등록을 시켜야 주인의 재산이 보증되니까 노비가 빠지는 율보다도 일반 양인들이, 상민들이 빠지는 율이 더 컸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통 아주 느슨하게 잡아서 한 30, 40%가 전 인구의 노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30%냐 하면은 이 로마나 그리스 또는 미국 남부 이 아주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에 있어서 노예 인구 비중이 30%였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무 근거도 없이 30%를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30% 이상, 이상. 그리고 실제 호적에 나타나는 거는 40, 50% 가까이. 그러니까 저도 적어도 30%, 보통 한 40% 노비였다.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노비가 많았어요. 노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젊은 학자가 쓴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대학에 강연회 할 때마다 학생들 보고 여러분 가운데 30, 40%는 조상이 노비였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웃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비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노비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근데 제가 이제 이 양반가의 노비 문서들을 좀 많이 분석했는데 양반가가 노비를 상속을 합니다. 노비는 재산이었어요. 재산에서. 노비 가격은 경국대전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화라고 해서 실제로는 통용되지 않았지만은 저화라는 태종이 보급하려고 했던 그 화폐입니다만은 666 저화 4,000장 요거는 666일의 노동가치입니다. 노동가치 666일의 노동가치. 따라서 666일의 노동가치니까 노비는 해방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말 한 필 가격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 한 필 가격, 노 하나, 그리고 공식 화폐로는 저화 4,000장, 하루 임금으로 생각하면은 666일 임금. 요새 농촌에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 7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요새 가격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구별액이 그렇게 통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은 666일의 몸 가격이라면은 해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당시 보통 40%였습니다. 40%. 따라서
몸 666일이니까 1.4를 곱하면 한 900일 정도 됐습니까? 900일. 근데 1년은 365일밖에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경국대전 어딜 보더라도 노비 해방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노비는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입니다. 노비의 해방의 어떠한 가능성도 완전히 봉쇄한 조선 왕조의 가혹한 노비집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고 노비는 해방되는 방법이 없었고 유일한 해방의 방법은 도망입니다. 도망을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비가 주인의 재산으로서 가격이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었다는 말씀. 따라서 양반가의 상속 문서를 보면은 토지를 적기 전에 노비부터 먼저 적습니다. 노비를 먼저 쭉 적고 난 다음에 토지를 적어요. 미국의 그 남부 노예주들이 상속 문서를 작성할 때도 제일 먼저 적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었습니다. 말. 자기가 가장 아까운 것을 말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노예를 적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속주가 재산을 남길 때는 가장 자기가 소중한 것을 제일 먼저 적는 것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조선의 양반들은 노비를 먼저 적었다. 그러고 나서 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재산보다도 노비 재산이 더 중요했습니다. 노비는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요사의 현대적 표현에 의하면 채털입니다. 동산입니다. 동산. 그러니까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말해서 법적인 어떤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주인이 노비에 대해서 아주 악독한 짓을 한다. 악독한 짓을 한다. 인륜으로서 하지 못할 범죄 행위를 한다. 근데 주인이 노비가 그 주인을 고소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법적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참던가 도망치던가 하는 수밖에 없지 주인에 대해서 법적인 그 대항 능력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의 남부 노예제에서도 꼭 마찬가지였어요. 노예가 살인 현장을 목도를 했다. 흑인 노예가 유일한 정언이다. 그럼 그 정언력이 법정에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서 스미스가 아담스를 죽였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말을 해도 그게 정언으로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슷하게 조선 왕조도 노비들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자기 재산이니까 소중하게 다뤘지만은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는 린치를, 사형을, 사적인 형벌을 가할 수가 있어요. 사적인 형벌을 가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도 어떤 책임도 물어지지 않았어요. 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를 저는 너무 많은 예를 알고 있어요. 이 18세기 말에 서울 장안에 이서구라는 유명한 문장, 당시 문장 사대가라는 이름이 높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자손들이 남긴 문집에 보면은 이서구가 얼마나 가정을 엄하게 다스렸는가 여러 미담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집안에 노가 술이 취해서 주인을 악담을 했다. 악담을 했습니다. 주인한테 워낙 좀 시달림을 당하고 하니까 평소에 원한이 맺혔는지 술을 한 잔 먹고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주인 보고 야 이놈아 하고 이제 고함을 질렀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서구가 그 수노 노예 두목 노예 우두머리를 시켜서 저놈을 시구문 밖에 끌고 가서 죽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노가 그 건장한 노 며칠 데리고 그놈을 끌고 나가서 저 왕십리 가는 길에 시구문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끌고 가서 그 노를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고 시체를 그냥 방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이제 포도청에서 군관이 나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서구 대감의 노다.
그래서 며칠 뒤에 포도청의 군관이 찾아와요. 대감마님의 종이 지금 밖에 죽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으니까 이서구가 저놈이 주노간의 강상을 범해서 너는 결코 타넘을 수 없는 그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타넘을 수 없는 푼수가 있어요. 그 푼수를 어길 때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다 뭐 이런 식의 타넘을 수 없는 강상을 범했을 때는 그건 대형 그 사형이 당해서 마땅한 존재예요. 저놈이 준호간의 강상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놓으라.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관이 아유 잘 알겠습니다. 돌아갔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이렇게 집안을 훌륭하게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18세기 말이에요. 16세기로 올라가면은 별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시간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서울에 사는 오해문이라는 그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전국에 자기 노비들이 쭉 흩어져 있었는데요. 왜 노비가 흩어져 있었나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노비들에게 몸값을 받으러 지방 여행을 경상도를 들러서 전라도를 들러가지고 그래서 남원인가 들렸습니다. 들러가지고는 그 지방에서 이제 노예 신공을 다 걷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임진왜란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울로 못 올라오고 충청도 인천에서 그 피난살이를 했습니다. 인천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가솔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 인천에 수령이 원님이 잘 아는 사람이라서 거기다 터를 잡고 이제 그 피난살이를 했는데 피난살이 도중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운 그 막정이라는 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가 같은 그 집안에 얼굴이 예쁘장한 잘생긴 그 비가 있었어요. 그 비를 사랑해가지고 같은 집안 노와 비끼리는 절대 결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인의 재산을 흠집을 내는 중대한 그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남녀가 사랑을 하니까 어쩔 수 있나요? 주인은 엄하게 그 허락을 하지 않을 건 명백하고 하니까 둘이서 그만 야반 도주를 했어요. 손잡고. 그래서 손잡고 야간 도주를 했는데 사흘 뒤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키운 노고 몸종처럼 부리는 노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혼을 내주겠다 해서 족장을 쳤습니다. 이렇게 눕혀놓고 발바닥을 매를 한 10대 쳤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없었고. 근데 어떻게 잘못 맞았는지 밤새 끙끙 앓다가 막둥이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자세한 일기를 썼는데 그 쇠미록이라는 일기에 그런 이야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막둥이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죽었다. 내 마음이 심히 좋지 않은 것이 마치 똥을 씹은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시체를 뚫뚫 말아가지고 내과에 가서 파묻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뭐 사람이 왜 죽었느냐, 뭐 관가에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배반하다가 도망쳤는데 주인이 그 노비들의 인성을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화에 어린 매질을 하다가 죽었는 건 도덕적으로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비를 죽여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그 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세종이라는 임금이에요. 세종. 세종이라는 임금이 굉장히 마음씨가 너그러운 분이 돼가지고 신하들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그 위에 태종이라는 임금은 조선 왕조를 사실상 세운 사람이 되고 호랑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비제를 억제를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노비를 함부로 죽인 주인을 막 처벌을 하고 이랬어요. 노비도 임금의 백성이다. 임금의 백성인데 누가 노비를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게 태종의 임금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종은 너무나 마음씨가 좋은 착한 성군이었고 양반의 성군이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그래요. 주자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노비는 죽여도 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고 어떤 자가 주장을 했어요. 세종실록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종이라는 사람이 학문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줄 알면서도 뭐 그런가 해서 세종 때부터 노비들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낸 게 세종이에요. 세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이 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성군으로 모시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 모를 일이. 그러니까, 그리고 세종이 한 가장 좋지 못한 악법 가운데 하나가 노와 비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노가 양인 여자, 비가 양인 남자와 결혼해서 그 양천 교혼이라 그럽니다만은 신분 간의 교혼이 이루어져서 태어난 아이는 전부 노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천법이라 그럽니다. 종천법. 종천법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둘 중에 하나가 노비면은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 하버드 대학에 올란도 패터슨이라고 세계 노예제사를 연구하는 제 노트에 나옵니다만은 노예제사 권위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데는 노예제 역사로 얼룩진 사회죠. 그러니까 노예제 연구가 아주 깊습니다. 이 올란도 패터슨은 세계 노예제 연구의 권위자인데요. 흑인입니다.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의 교수인데, 이분이 노예가 신분이 세습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노예와 양인은 원리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결혼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야합이 있을 뿐이에요. 야합이 있을 뿐이고, 어느 사회도 노비와 자유인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하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인간인데 남녀가 결합해서 자식을 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자식들은 대개 자유인이다. 그래가지고 종량법이라 그래요.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종량법이 되는 겁니다. 종량법. 그래서 라틴 말로 컨디시오 디티오리오 하면은 나쁜 쪽을 따라서 신분을 개성한다면 종천법이 되고, 그다음에 컨디시오 스프리오 하면은 종량법이 되는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유인과 노예가 성적 교섭을 해서 출생한 아이는 대체로 종량법적인 원리에 따른데, 그런데 컨디시오 디티어리오, 나쁜 쪽을 따라서 신분을 세습한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고 있으면 좀 얼굴이 좀 약간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이 법이 생겨났는데, 중국 한대에서. 중국에서 노비제가 생기는 건 중국 한대입니다. 그때 이제 종천법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중국에서는 법률의 형식만 그렇지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안에 비가 예뻐가지고 사랑을 해서 참 옛날로 말하면 비첩이죠. 비첩해서 그 자식을 생산했는데 그걸 어떻게 노비라고 하겠어요. 인정상 다 양인으로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재산 좀 나눠줘서 양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국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첩의 자신은 노비였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세종이에요. 세종. 예? 세종. 고려시대까지는 양인과 노비의 결혼은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노비 인구가
제 주장입니다만은 인구의 한 4%, 아무리 잡아도 10% 이상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신라 촌락 문서를 보더라도 인구의 6%, 또 고려 말 14세기 말에 호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 4%, 또 고려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따져보면은 대체로 아무리 많아도 10%가 되지 않고 고려가 정한 노비의 가격은 120일 노동 가치입니다. 120일 노동은. 120일 노동 가치니까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50%를 하더라도 180일 아닙니까? 1년 되면 원리금이 180인데 1년은 365일이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면은 주인이 보기에 너 몸값하고 이자 다 갚았으니까 이제 해방되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는 노비가 잘 세습되지 않고 노비로서 장군이 된 사람 많아요. 이의민이라는 무신시대. 그는 원래 노비의 자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신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노비의 자식이고, 노비의 자신들이 고려시대는 권력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다 당대에 해방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노와 비와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했다 하면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와 비와 결혼은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이혼도 되고 또 노비의 해방 가능성은 상존했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노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서 이게 인구의 40%가 지금 된 거 왜 그랬느냐? 제가 고려시대는 인구의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 통상적으로는 4% 정도였고, 근데 조선시대는 왜 40%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제가 옛날부터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답해라. 하고 제가 논문도 많이 쓰고 주장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잘 관심을 안 가져요. 잘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혼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했어요. 이 문제야말로 한국 사회에 일본 사회에서도 없고 중국 사회에서도 없는 한국사 고유의 특징을 나타낸다. 어떻게 해서 14세기를 경과해서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인구의 4%가 40%가 노비가 됐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 개성적 전개에 있어서 가장 해명해야 될 중요한 문제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고매하신 역사학자들께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조선왕조실록도 읽고 고려사도 읽고 삼국사기도 읽고 막 그렇게 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그래서 덕분에 아무도 안 해주는 연구를 안 해주는 덕분에 제 혼자서 막 넓은 땅을 혼자서 막 헤엄치다 보니까 제 나름의 개성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종 때 와서 중요한 양반의 나라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노비의 법적인 권리를 박탈했지요. 노와 양인과 노비들이 결혼하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생들을 전부 노비로 잡았어요. 그래서 인구가 막 이렇게 막 노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막정이하고 순애라고 합시다. 막정이와 집안에 노와 비가 결혼하면은 그 다음 세대도 노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증대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비 둘이가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세대도 노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막정이는 반드시 이웃집 그 양인집에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순애는 또 사머리는 반드시 또 이웃집 양인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노비가 4명이 되는 겁니다. 노비가 돼요. 그 다음 세대가 되면 8명이 되나요? 노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반드시 집안의 노비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절대 은금이고, 은금입니다. 반드시 이웃집에 가난한 양인 남자, 양인 처녀들하고 결혼을 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트에도 소개를 했지만은 그래도 남녀 간의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노복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상도 안동에 그 진성이 이시가 집에 나온 문서에 의하면은 노복만이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딸 둘이한테 상속을 합니다. 재산을 상속하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인한테 바쳐요. 붙이면서 하는 말이 내가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를 범했다. 주인집에 같은 집안의 노와 비가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주인이 나를 방력을 시켜주지 않는다. 관례상 60이 넘으면은 이 신공을 거두지 말아야 되는데도 60이 넘고 70이 돼서 다 죽어가는데도 매년 몸값을 이렇게 걷고 있다 이 말이죠. 걷고 있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차라리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가지고 주인한테 바치니까 주인께서는 고마 나에 대한 원한을 걷어달라. 그래서 내 딸 자식은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그 문서를 하나 작성한 게 있고 그런 문서가 몇 건이나 돼요. 그래서 저 해남에 가면 윤시가라고 유명한 또 양반 집안이 있습니다. 거기 봐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기고 죽은 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안에서 노와 비가 결혼하면은 죄당 만사라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를 범한 꼴이나 마찬가지고 주인의 무한한 침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노와 비의 결혼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동산으로서 자기 재산을 불려나갔다. 그죠? 불려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세종은 양반들의 성군이었지 오늘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받들 성군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좀 널리 알면은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은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알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종대왕이 한 또 가장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확립을 하고. 이 이야기는 격가지입니다만 조선 왕조의 훌륭한 양반의 임금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세종이 말이지 임신한 비의 출산 휴가를 주고 명했다. 얼마나 왕이 자유로웠으면은 임신한 비에게 출산 휴가를 주라고 오늘날 복지제도의 원형을 창출한 사람이 세종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비가 임신을 했으면은 해서 비를 많이 자녀를 출산하도록 해야 그 양반한테 덕이 될 거 아니에요. 노비제도를 없애는 게 임금이 해야 될 일이지 말이죠. 노비제를 만들어 놓고 비 보고 애 잘 놀라고 출산하기 좋은 게 그게 성군이 한 일이에요, 그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역사를 모르고 조선 왕조가 어떻게 비정한 인간 예종의 역사였는지를 모르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계셔서 이야기가 합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그 오희문이라는 사람은 저 남원에 들려가지고 말이죠. 어느 여종을 잡아와요. 그 남원에 사는 여종을 남원에 수령을 시켜가지고 그 관가에 불러놓고 몸을 벗기고 공중에 매달고 회초리를 들고 그동안 애 몇 명이 낳았는가 이야기를 하라 하면서 그냥 매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인의 몸을 벗겨가지고 매질하면서 지난 몇 년간 애를 몇이나 낳은지 이실직고하라고 하는 이러한 극악한 인간 예종의 시대. 조선 왕조예요. 조선 왕조. 그래서 그런 그 노예제를, 노비제를 만들어낸 임금은 결코 성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노비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제 의문은 그래요. 도대체가, 그 이전 사회가 어떤 사회였길래
노비제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느냐? 확산될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이제 공동연구를 시작하면서 학술진흥재단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한국 노비제, 미국 노예제, 일본에도 노비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비교하는 국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연구비도 받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미국 남부 노예제 플란테이션을 구경하러 남부 노예제 갔어요. 지금은 뉴올리안즈 지역인데 그래서 그 흑인들 노예들이 살던 집도 보고 뭐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요 관광에 한 그 팀이 구성됐어요.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조그마한 미니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웬 동양인이 앉아 있으니까 자꾸 이제 미국 백인들이 자꾸 물어요. 어디서 왔느냐. 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뭐 여기까지 왜 왔느냐. 사실은 나는 한국의 노비제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 한국에 노예가 있었느냐 그래요. 한국에 노비가 있었는데 인구의 한 40% 됐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래요. 영어로 Where are they from? Where are they from? 그들은 어디서 왔었어요? 미국인들은 노예 하면은 그러니까 끌려온 자들, 끌려온 자들. 아프리카에서 끌려왔잖아요. 자기 공동체를 파괴당하고 원 공동체로부터 끌려온 자들이고 끌려온 노예들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노예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뜸 묻는 말이 그들은 어디서 왔어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같은 한국에서 왔는데, 예? 뭐 어디 거란족이나 뭐 중국 사람 끌고 와서 노비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종족끼리 어떻게 노예를 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Where were they from? 그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물었던 그 말이 평생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국에 와서 많이 해요. 이 30~40% 늘어난 이 노비들은 어디서 온 거냐? 물론 이제 늘어난 메커니즘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어요. 양천 교혼을 통해서 종천법을 통해서 늘어났다. 그러면은 노비와 결혼이 하도록 장려가 된 그 양인들은 뭐냐? 그게 과연 같은 조선인이냐? 하는 심각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고려시대는 어떤 사회였는가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고, 한국사는 거기까지 지금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요 노트에서 한 가지 제시한 것은 고려시대는 완전히 동질적으로 통합된 영토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양수척이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인거 하척이라 그러는데 고려시대는 고려왕조에 완전히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호적에 올라가 있지도 않는 유목적인 생활을 하는 양수척이 광범위 존재하고 있다. 주로 사냥을 합니다. 고려왕조의 인구가 300만이에요. 300만. 서울의 3분의 1만한 인구가 전국에 확 흩어져 살았다 보세요. 전국은 산림이 울창하고 산림 속에서는 멧돼지, 사슴, 멧돼지와 사슴이 주로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고 사람들은 농사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자랄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은 멧돼지가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자연 생태 환경 속에서 유목적인 생활을 하는 또는 수렵 채취 생활을 하는 인구가 적지 않게 존재했다. 우리가 고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고려사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고려사라는 것은 왕경에 사는 개경에 사는 국인들의 기록들이에요. 농촌에 뭐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 시대에는 양수척으로 표현되는 비농업 인구가 광범위 존재했다. 광범위 존재했고 이들은 이류 같은 동류가 아니고 나하고 같은 한국이니까 동류잖아요.
근데 동류 감각이 결여된, 네, 결여된. 그리고 이들 양수척은 몽고나 거란족이 쳐들어오면 길 안내를 합니다. 고려의 영토 안에 살지만은 고려의 세금도 내지 않고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쪽에 붙기도 하고 또 외구가 쳐들어올 때는 그쪽에 붙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인구는 희박하고 살림은 울창한 가운데 인간들의 식료 자원이 반드시 쌀, 콩, 보리, 조, 기장에서만 나오지 않는 이러한 복합적인 생태계 속에서 광범한 비농업 인구가 있었다. 그죠? 근데 조선왕조 초기가 되면 인구가 600만, 조선왕조 말기가 되면 인구가 16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순수한 농업국가로 되면서 그래서 인구 10세기, 11세기 인구 300만의 사회가 인구 600만의 사회, 1600만의 사회로 되는 과정에서 이 비농업 인구가 소위 유동성에 강한 농업적, 유목적 인구가 정착을 하는 것이 세종대예요. 세종대. 그런 것을 가지고 신백정이라 그럽니다. 세종은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산에서 사냥이나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도둑질도 하고 또는 남의 집에 소나 잡고 하는 이 양수척의 무리를 금지를 하고 전부 다 각 마을에 할당을 해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백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백정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백정이 나와. 그 신백정의 상당 부분이 나중에 노비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가 아니다. 넌 내하고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노비로 잡아. 죽여도 괜찮아. 너 내 재산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가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고려라는 대단히 그 조선과 상이한 인구와 자연의 비율 속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존재했던 비농업적 양수척들이 농민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조선왕조에 들어와 정착당하는 과정에서 원 농민들에 의해서 예숙민으로 사로잡힌 그러한 관계가 노비들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고려왕조 때부터 내려온 노비가 한 4 내지 10%가 있었다고 그랬죠. 양수척들이 정착을 하니까 이것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들과 노비들 간의 결혼이 광범하게 용인이 되었던 것이고 이거나 다 마찬가지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인구의 40% 심지어는 50% 가까이 노비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제가 지금 그런 정도의 설명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가 얼마나 열악한 인권적 처지에 놓였던가. 그래서 자 대체로 이제 노비란 게 어떤 것인가 설명했는데 그러면 양반가의 상속 문서를 보면은 노비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중앙 관료를 역임했던 사람들은 최소한도 200명의 노비를 가졌어요. 200명을 가졌습니다. 가장 지금까지 발견된 노비 상속 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노비가 몇 구냐 하면은 758구예요. 758구의 노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 홍문관 부제약을 지낸 이맹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저쪽에 경상도에 있는 영일에 사는 그 재령이 씨, 옛날에 삼복 컴퓨터라고 있었죠? 그 삼복 컴퓨터의 바로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삼복 컴퓨터를 창업하신 그 이씨분이 그 재령이 씨의 종손인데 그 집안에 15세기 후반에 가면 이명현이라는 홍문관 부제약을 지낸 그 관료가 있었는데 그분이 서울 살 때 전국에 노비가 758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노비 중에서 탑입니다. 이태계 선생은 한 300구 정도 가졌어요. 이태계 선생이 근엄한 도학자인 것처럼 하지만 노비가 한 3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노비를 갖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토지, 이 토지가 또 거기 보면은 뭐 수백 두락씩, 많게는 2,000 두락씩 이렇게 옛날에 마지기라 그랬어요. 요새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이태기 선생이 한 2,000 마지기 정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2,000 곱하기 150 하면은 얼마입니까? 30만 평 됩니까? 150, 2,000. 이태기 선생 상당한 부자였어요. 상당한 부자고 노비도 한 300명 정도 됐고요. 이거는 탑 클래스의 양반들입니다. 탑 클래스 중앙 관료를 경임한 여기만 양반들이면은 노비 최소한도 2, 300구, 많게는 800구, 왕족이 되면 1,000구, 2,000구가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리고 근데 어떻게 노비가 그렇게 많으냐? 미국 남부 플란테이션에 가보면은 노비가 100구가 넘지 않습니다. 플란테이션 아무리 부유한 극도로 부유한 농장주라 하더라도 노예 수가 100명이 넘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한 200구 정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100구, 200구 정도 되면 관리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집안에 너무 많은 노비가 있으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뭉쳐가지고 주인을 공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노비를 갖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부에서 매우 극단적으로 부유한 플란타라 하더라도 노예가 100구가 넘기 힘들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게 200구, 300구, 뭐 800구까지 됐느냐? 그래서 이제 그 양반가의 상속 문서를 보면 거기 잘 나타나 있어요. 잘 나타나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실정적으로 밝혀낸 게 제가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는데 보통 집 주변에는 시골에 가면은 양반 집죠 뭐 40칸, 50칸짜리 뭐 큰 양반 저택들이 있는데 양반 저택들이 있으면 그 앞에 행랑채가 있어요. 행랑채가 있고 그 바깥에 그 노비들의 저 초가집이나 움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루에 서가지고 이렇게 줄을 잡고 막동아 부르면 들릴 그 범위 내에 노비들이 살았는데 그 수는 29 이상을 넘지를 않아요. 넘지를 않습니다. 29, 39를 잘 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한 19나 마찬가지니까 흉년이 들면은 다 먹여야 되는데 흉년에 먹일 인구가 집안에 뭐 100명, 200명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가의 정훈이, 가정 유훈을 남긴 거 보면은 집안에 노비를 29 이상 두지 말라. 더 많이 두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흉년이 되면요, 사람이 그 먹을 것 없이 그냥 논밭이 다 들어가게 돼 생존의 경계에 놓이면은 멀리 있던 노비들도 주인집을 찾아와합니다. 찾아와서 그냥 먹여놓으려고. 안 먹일 수가 없죠. 그런데 흉년이 되면은 주인도 그냥 고달파요. 고달픕니다. 우리나라에 큰 부자가 없는 게, 그냥 태계성생 300명 가졌다 하면은 흉년이 되면은 300명의 노비들이 태계성생한테 몰려와요. 다 먹여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비를 갖는 것 자체도 재산 관리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 부리는 것은 3, 40구를 잘 넘지 않고 요 3, 40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걸 갖고 농장이라 그럽니다. 제2장에 농장이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보면은 농장의 모형도라 해서 그림도 하나 있는데요. 양반집이 어디 놓여 있었고, 노비집이 어디 놓여 있었고, 전답이 어디 있었고, 대강 상상도를 그린 건데,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요새 직접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 화가를 데리고 가서, 여기 뭐가 있었고, 그래서 그림이 완성되면은, 출간될 책에서는 16세기 농장의 상상도를 아주 구체적인 세밀화로 지금 이제 제시할 생각입니다만, 그 주인집이 이렇게 있고요. 그 주인집을 둘러싸고 노비집이 한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구 밖에는 이제 전답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농장인데,
그 안에 사는 농장은 노비들이 많아도 30그루를 잘 넘지 않아요.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수족으로서 불임을 당하는 노비들이죠. 불임을 당하는 노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200구, 300구씩 심지어는 800구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전부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그래서 몸값을 내는 노비들이에요. 그 주인 집 내외에서 주인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면서 또 주인이 먹을 것도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원료라 해서 양식을 줘요. 양식을 주고 또 1년에 춘추로 또 옷을 한 벌씩 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인과 같이 살면서 주인의 불임을 당하는 노비를 가지고 입역노비라 그럽니다. 입역노비. 입역노비. 그러니까 주인한테 주인의 부양을 받으면서 주인에게 노동을 사역당하는 이러한 노비들. 이거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슬레이브예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과 같습니다. 아까 주인한테 맞아 죽는 그 막정이 이야기 전부 다 입역노비들이에요. 입역노비들입니다. 그런데 요 입역노비는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관리에 큰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이게 3, 4년에 한 번씩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은 이거 아무리 큰 부자라도 속절없이 그냥 창고를 열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따라서 노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흉년 때 찾아와서 나으리 좀 먹어주세요 하는 사람 숫자가 적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명현이라는 사람이 750구나 노비가 되는 것은 함경도에서부터 저 강진에 이르기까지 70개 군현에 10명씩 쭉 흩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다. 태계성생이 300구를 가졌다 하면은 태계성생이 살았던 그 온계리 그 안에 한 30명이 있고 나머지 270명은 경상도, 충청도에 확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인한테 몸값을 내는 그래가지고 납공노비라 그럽니다. 납공노비. 그래서 노비는 크게 이 두 종류로 나뉜다. 두 종류로 주인한테 직접 사역당하는 입역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1년에 한 번씩 몸값을 내는 납공노비가 있다. 아까 오희문이라는 서울의 양반이 전라도 남원에 내려가서 남원의 수령의 도움을 받아서 웬 여자비를 잡아가지고 지난 몇 년간 애 며칠 낳았는지 이실직고 하라고 매질을 할 때 그는 납공노비예요. 그래서 머리수대로 공물을 거두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쭉 흩어져 살고 이 노비들은 거기서 독립적으로 가족을 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반 양민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왜 노비냐? 이거는 조선 왕조의 호적에 노비로 등록되어 가지고 군력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직접 지배하는 것은 양인이다, 상민이다. 그리고 직접 지배 체제에서 이탈되어 와가지고 양반 관료의 사적인 지배 체제하에 들은 사람들이 노비다. 그 중에 일부분은 주인에 불려와가지고 주인집에서 노예, 종살이. 옛날 말로는 뭐라 합니까? 주인집에서 고된 살림을 했죠. 더난살이 한다. 더난살이 하는 입역 노비들이고, 그리고 다수의 노비들은 독립적인 가게를 유지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주인집에 몸값을 내는, 그 주인이 그 몸값을 받으러 이제 사람을 보내거나 자기가 직접 다니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내는 몸값이 1년에 면포 한 필에 상당하는, 쌀로 치면은 2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쌀 2섬에 해당하는 몸값을 내는 사적으로 딸린 납공 예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흥부전을 보면요. 흥부전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놀부란 그 사람이 고약하게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드디어 박씨를 이제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흥부처럼 검은 부호가 쏟아질 줄 알았더니 워낙 마음씨가 나쁜 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뭐 하나 박을 타니까 뭐 똥물이 쏟아지고 뭐 하는데 또 하나 박을 타니까 웬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옛날 주인이니라 그동안 밀린 몸값 내놔라 그럽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인데요. 19세기 후반에 한국인들은 잠재의식 속에 꿈속에라도 옛날 주인이 나타나가서 너희 놈 그동안 밀린 몸값이 얼마냐 몸값 내놔라 하는 게 몸소리 치는 하나의 악몽과 같은 역사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흥부전 그 소설을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깊숙한 내면에는 어떤 노예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 몸값 내놔라 하는 주인이 나타나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아직도 제대를 안 한 꿈을 많이 꿨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까? 제대를 했는데 자꾸 그냥 헌병이 말이지 나를 잡아가고 나 제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니다 그러고 말이죠. 그 꿈속에서 일종의 눌린 기억, 얼마나 군대 3년이 그 강한 기억이 있는지. 근데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에 19세기까지도 너 이놈 내가 너 옛날 상전이야 하면서 나타나는 양반이 놀부가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 몸값을 받는 양반, 그게 바로 노비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봐야 될 거냐? 이제 상당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10분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올란도 아까 세계적 노예제의 건의자가 쓴 세계 노예제 역사에 보면은 그 사람 책 제일 뒤를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가 한 100개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패터슨 이야기에 의하면은 가장 대규모로 노예제를 장기간 유지한 대표적인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부터 노예제라고 해가지고 AD 한 6, 7세기부터 노예제가 19세기까지 성립해서 세계에서 1000년 이상 노예제를 유지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노예제가 조그마한 도시예요. 도시. 근데 한국은 한반도가 크잖아요. 영토 국가에서 대규모 노예제를 1000년 동안 유지한 매우 특이하고 훌륭한 사례로 이제 이렇게 올란도 패터슨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제임스 팔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팔레가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사 연구자들의 성생극이에요. 미국의 한국사 연구자들은 지금 3세대에 해당하는데 제1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임스 팔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50년대에 미군 병사로 서울에 생활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을 갖는 사람이고 그런 이유로 이제 한국사를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은 조선 왕조는 신라시대 이래 또는 고려 왕조 이래 슬레이버리 소사이어티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장기간 노예제를 운영한 나라다 하는 이 학설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미국 학회에서는 그게 지금 정설이 돼 있어요. 정설이 돼 있다. 올란도 패터슨 같은 세계적인 대가가 자기 책에 아까 종천법, 악명 높은 종천법의 유일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더불어 인구의 30% 이상을 노예로 지배한 대규모 노예제를 장기간 유지한 훌륭한 사례로서 한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제기했어요.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험주의자로서 그 학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인구의 30%가 노예일 리가 없다 하면서 제가 아까 많아봤자 10%. 이것도 내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맥시멈 상한선이지 실제로는 3, 4% 전후였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고려시대, 신라시대를 노예제 사회로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팔레가 어디서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왜 미국의 흑인 노예제 사회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전체 남부 조지아 미시시피 이쪽에 인구의 30%가 흑인들 노예였어요. 그리스 로마에서도 인구의 30%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노예이면은 노예제 사회인 거예요. 경험적으로. 근데 이거는 서울 호적을 보니까 60%까지가 노비가 하고 하니까 이거는 영락없이 노예제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도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는 경험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제가 주장을 했고. 그랬더니, 한국의 역사학자들 상당히 좋아해요. 그 말 맞다. 말이지. 맞다. 그거는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그러면 인구가 40%는 노비는 확실하니까, 이제 노예제 사회냐 아니냐, 굉장히 논쟁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팔러 교수하고 저하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하고 제임스 팔러 교수, 얼마 전에 자꾸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기 성균관대학에 와서 또 명예교수로 또 한려연간 근무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두세 시간씩 토론도 하고, 논문으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분은 결코 자기 학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한국은 노예제 사회다. 노비를 이렇게 가혹하게 취급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제 사회의 전형적인 요소가 한국의 양반 노비제 관계에 다 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든가 말이죠. 린치를 가하고 하는 것. 그리고 양반의 노비제에 대한 관계가 조선 왕조의 일반 상민들에 대한 관계와 동일하다. 한국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느냐? 내 말에 한국인들이 경청을 해라. 한국에 인권이라는 역사는 없다. 역사는 없다. 왜 당신은 자꾸 그렇게 노예제서를 주장하냐? 물으니까 한국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끝내 그 설을 고수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작고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는 상당히 신사적인 논쟁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상속 문서를 보면은 노비가 전체 인구의 3, 40%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그 중에 다수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 납공노비다. 납공노비로서 주인집과 멀리 떨어져 사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그 지역에, 가령 이제 서울 양반의 납공노비가 울산의 농소면에 산다 하면 그 농소면 주민의 그 동네에서는 사실상 양인과 노비 구분 없이 그 하나의 지역 공동체의 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고, 전형적인 노예라는 것은 자기 공동체를 상실한 끌려온 자들이. 그래서 노예와 조선의 노비가 비슷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납공노비에 가난한 지역 사회에서 그들의 공동체 멤버십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을 노예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노비를 최초의 그 한국사를 연구한 사람이 슬레이브로 번역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나 미국 남부의 노예제와는 일면 비슷하면서도 합치될 수 없는 특질을 갖는 것이 이 납공노비들인데, 이게 납공노비의 존재를 고려할 때 입영노비만으로 인구의 30%가 채워진다고 이야기하기가 없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노예제 사회설은 그에 상응하는 명징적인 근거를 갖지는 못한다. 저 납공노비는
노예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법률적으로는 노예에 가깝지만은 실제 사회, 경제, 문화 생활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인 멤버십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양인들끼리 자유롭게 양인과 노비들끼리 자유롭게 결혼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곤란하다. 저는 이제 그걸 갖고 주로 이제 반론을 폈습니다. 반론을 폈는데, 이 판례 교수는 성복을 하지 않고, 역시 노예란 것은 법률적인 규정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저 사람들도 상속문수에 다 올라가고, 더구나 상속문수를 보면은 주인이 예를 들어서 서울 사는 양반이 울산에 어떤 납공노비가 산다. 그 식구가 4명이다 하면은 이 4명을 상속할 때는 갈기갈기 찢어요. 주인 집에 자식이 4명이면은 그거 한 대로 뭉쳐서 큰아들한테 주고 해야 되는데, 납공노비가 울산에 4명이 있으면은 4명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남편은 큰아들, 아내는 작은아들, 큰아들은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은 또 막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상속주를 갈기갈기 상속주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시켜요. 그래야 신공을 최대한 거둬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명의 납공노비의 자식을 4명의 피상속주에게 넘기면은 4명의 신공을 거둘 수 있지만은 4명의 납공노비 가족을 한 사람의 상속주에게 넘기면은 그래도 명색이 사람인데 그 4명 걸 다 받아내기 곤란하잖아요. 한 2명만 받고 치우니까 4명한테 나눠주면 누가 자기 권리를 양보하려고 아무도 안 그러니까 4명한테 다 그냥 그 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철저한 인신지배로서 노예제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그냥 오희문이란 자가 회초를 들고 여인의 몸에 매질을 가하고 한, 그것도 이제 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짓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제임스 팔레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민족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과학자로서 이거를 노예로 봐야 될지 노비로 봐야 될지 상당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논쟁의 현황은 이건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고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슬레이브로밖에 번역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노비라는 글자를 하나 집어넣어라 이거지. 집어넣고 이거는 노비 슬레이브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한국적인 예속민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 노예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사회가 하나의 소셜 포메이션으로서 슬레이브리 소사이어티, 노예제 사회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 노예제적 요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이병노비라는 노예제는 있었는데 사회 전체는 조선 왕조가 그의 백성을 지배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생산관계인 임금님의 땅을 경작하고 임금님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반 양인들에 대한 왕조의 공력체제 또는 왕조의 일반 농민들의 지배체제, 그죠? 그리고 조선 왕조의 일반 백성 지배체제, 그것이 조선 왕조의 원사회 구성이고 그 사회 구성의 한 부분으로서 노예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노예제 사회다. 그리스 로마처럼 또 미국 남부 노예 사회처럼 노예제 사회다 하는 건 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가 있으면은 이 한 구퉁이가 노예제 슬레이브 시스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나머지는 조선 왕조와 일반 백성 간의 관계, 그러니까 왕조와 일반 백성 간의 관계, 이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는 조선 왕조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선 왕조의 백성 지배 체제가 기본적인 어떤 생산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면 노비가 별로 없어요. 양반도 없고, 제가 지금 오늘 양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주로 남부 지역에서 벌어진 이야기고, 농촌 양반은 평안도 함경도로 올라가면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는 노비가 없어요. 노비가 없습니다.
아주 소량, 아주 작은 중앙정부의 관료들의 납공 노비들이 쭉 흩어져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납공 노비가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공을 거두느냐. 아까 오해문이처럼 지방 관료 행정 체제가 그 공을 거두는데 협조를 해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에 기생하는 양반들의 사적인 예속민 지배 체제로서 조선의 노비제가 15, 16세기에 번성을 냈다. 전성기를 이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17세기는 조선 왕조의 중앙집권적 백성 지배 체제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고, 그런 의미에서 농노제 사회다. 비교사적으로 보면은 국가적 농노제 사회지, 슬레이브리 소사이티라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 달 뒤에는 이 노비제가 해체되어 나가면서 한국의 전 농민이 자유소농으로 발전을 했어요. 바로 그 과정에서 오늘날 한국의 현대 인간들이 저는 탄생했다. 이렇게 노예제적 기억을 잠재의식으로 묻어둔 채 자유소농으로서 한국인들이 전 사회적 범위에서 자유소농으로 발전하는 그 18, 19세기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조선왕조가 국가적 재분 창고, 황곡이라는 창고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 체제를 한번 멋있게 꾸려보는 그 역사가 될 겁니다. 10월 22일 재분배, 소농과 재분배 경제 강의할 때도 꼭 다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